이게 아마 이 내용이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 분들이 상당히 많이 헷갈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미술사와 미학이라고 하면 글자는 다르고, 이 뒤쪽에 있는 미술사는 뭔가 역사스러우니까 역사에 기반이 되어서 뭔가를 얘기하는 학문일 테고, 요거는 그냥 이거하고 비슷한데 뭐 이걸 조금 이렇게 보도 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 테고, 그렇지만 그 뭐 거의 같이 추구하는 것은 비슷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저는 대부분 일반론적인 거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요즘 이제 그 미술이 워낙 이제 핫한 그런 장르가 되다 보니까 알고 계시는 모르는 단어들도 이제 막 생겼던 것 중에 하나가 갤러리스트, 큐레이터, 도슨터 뭐 등등, 미술관에 가게 되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미술사. 우리 아카데미에서 추구하는 것은 미학이라는 걸로 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미술사라고 하는 것은 알베르티라고 이제 르네상스에 우리 늘 이야기했던 브루넬로스키하고 뭐 등등 회화론을 만들었고, 뭐 그게 건물을 통해 가지고 원근법 이렇게 되었고 뭐 등등 이런 것들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분이죠. 그 이분이 썼던 회화론을 되게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미학을 강의하는 쪽에서도 미술사는 하고 있으니까 곰브릿지, 이런 회화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술사에 관련되어 있는, 이를테면은 그 당시에 역사가 어땠고 어떤 화가가 있었고 정치적인 배경이 어땠고 어떤 가문에서 어떤 화가를 그렇게 이렇게 주도를 했고 그 화가는 어떤 성향을 떼서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그런 비슷한 스타일로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역사와 배경과 함께 같이 어우러지면서 문화를 이루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화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르네상스 스타일, 그리고 매너리즘, 그리고 이제 바로크 뭐 등등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는 구벼쳐 오는 그런 하나의 역사적인 장르까지 얘기하는 것을 미술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에 가신다든지 그랬을 때에 이렇게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대부분 여기에 기초해서 그림을 설명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추구했던 어느 순간까지는 이렇게 충실해서 하다가 제가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서 뭔가 취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들고 나온 게 철학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플라톤이라는 사람을 얘기하고, 뭐 동굴이 어떻고 저쩌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고, 데카르트가 어떻고, 그러다가 이제 심지어는 칸트까지 갔다가, 그 뭐 헤겔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저 양반 뭐 그렇게 책도, 근데 아시다시피 그런 책 내용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 책 썼던 게 대부분 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철학자들이 뭐 100권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300권까지 가량을 쓴 작가들도 있단 말이에요. 철학자들이. 그걸 제가 어떻게 공부해요? 제가 철학을 전공한 학생도 아니고. 철학을 전공한 사람도 하나를 이렇게 전공을 하지 그걸 다 섭렵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리다시피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아주 재미난 게 이제 도울 선생님 잘 아실 거예요. 대중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분은 동양 철학자인데 이분이 한 20년, 30년 걸려서 이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조금 알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자체를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 미리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빨리 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책을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냥 미술사만 하지 그림만 보고 어차피 저기 어디야 프랑스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림만 보면 장땡이지 무식이 무슨 뭐 플라톤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추구하는 것은 미학이라는 거죠. 미학과 미술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 미학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철학 베이스 하에 있는 거고 미술사는 역사 그 부분 안에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미학을 하는 거하고 미술사를 하는 게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옛날에 2년 전이나 3년 전으로 돌이켜서 옛날에 제가 강의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쭉 보세요. 그러니까 미학을 언급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의 그 그림을 보는 the ways of seeing, 그러니까 보는 방식과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느냐? how가 아니라 what to do, what to see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무엇을 보느냐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그 안에 진리를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럼 진리를 보는 게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표면을 보느냐, 심년을 보느냐라는 거죠. 그 심년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 몸을 보는 거고 내 무의식을 보는 거라는 거죠. 대충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래 와닿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는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미술사라는 것은 회화론, 그러니까 미술에 국한된 거라는 것은 금방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의 내용의 주체는 화가들에서 일어나는 체계적인 회화의 방법론과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는 스킬과 목적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회화론 미술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술사는 이렇지만 미학은 어떨 것이냐라는 것은 차츰 이제 부각이 되겠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듣고 그 그림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방법론을 알게 되면 어떻든 쉽게 접근을 해서 표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회화의 본질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근데 미학은 10년 밑바닥 깊숙하게 있는 무의식과 그 안에 있는 본질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고, 그것 또한 회화만 가르쳐서 이야기하느냐? 아니겠지요. 무엇냐? 회화뿐만 아니라 시, 문학, 영화, 건축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죠. 그럼 그것만 되느냐? 이제 오늘의 결론은 그게 아니니까 제가 그거를 가지고 왔겠죠.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은 미학을 듣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더 미학을 더 들어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쉽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 책 같은 미학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읽으면서 서서히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렇게 미학이 출발할 때에 대두되는 철학자들이 요 세 명은 늘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들은 모든 근대 철학자의 데카르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이라는 1840년생, 1850년생, 1810에서 20년생이라고 하면 19세기 초중반을 관통하는 그 당시에 계몽주의, 흔히들 제게 듣기 싫어하는 계몽주의라는 말 되게 여러분들 싫어하는 계몽주의와 함께 산업혁명, 근대사회에 진입했을 때 나타나는 사람, 철학자들. 왜? 우리 철학자들하고 똑같은 그런 역사성의 동시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살아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 많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안 들어도 아실 정도로 잘 무장이 돼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세 사람들의 철학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잠깐 리뷰해보면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츠니키, 그리고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스크루스, 엄청난 많은
고대부터 시작해서 근대까지, 데카르트까지 있던 사람하고 이게 왜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그때 잠깐 말씀드렸던 플라톤은 동굴에 넣어서 이데아를 강조를 했죠. 이데아라는 것이 뭡니까? 머릿속에 생각하는, 관념이라는 거죠. 그것을 머릿속에 넣으면서 그것은 가상세계라고 생각하고 현실 세계인 동굴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비추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플라톤의 이상주의에 우리 몸은 맡기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뉴턴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뭔가 자연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네.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뭔가 이 자연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처음에 인간이 등장하는 게 르네상스. 그래서 원근법을 만들었다 그랬죠. 자연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다 보니 계몽 사상이라는 것을 만들었는 게 여러분들이 아는 칸트가 등장을 하네요. 칸트가 이제 계몽,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내가 만들었던 뉴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자연적인 것을 그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가지고 왔던 경험과 머릿속에서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둘이 합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개발되었다. 그렇다는 것은 인간이 이제는 하늘에서 이데아에서 중간치기로 내려와서 이젠 점차적으로 땅을 밟으려고 하고 있는 시점까지 왔다. 손에 잡히는 경제 그러잖아요. 손에 잡힌단 말이에요, 이제 세계가. 그런 사람들이 아까 그 사람이었다. 근데 더 가다 보니까 이거 이제 막 난리가 났네. 무슨 난리가 났어?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생겼고 상상도 못하는 위계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다. 밑에 있는 프로레탈리아 부르주아가 저쪽에 있는 종교 지도자와 왕을 감히 나의 이 생탈권을 쥐고 있으면서 나의 목을 날릴 수 있는 사람들한테 대들어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당시에는 원하는 게 없었죠. 위에서 내려 찍는 대로만 살아왔죠. 그렇다라는 것은 관념, 이데아로 생각해서 중세는 그런 식으로 종교 지도자한테 살았고 나중에 와서는 루이 16세, 15세한테 그렇게 짓눌려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들고 일어났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밑에서부터 위에 개혁이 생겼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밑에 사람들이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땅을 밟고 있는 삶의 철학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삶의 철학이라. 이게 삶의 철학들의 철학자들은 니체 뭘 이야기했어요? 비트겐슈타인, 니체는 위브멘시부터 시작해서 영혼 회귀를 이야기했다. 신은 죽었다라고 했는데 신은 니체가 죽였나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이건 오늘 그것만 하면 또 1시간 가버리니까. 아무튼 신이 죽고 난 뒤에 거기에 비어있는 신의 죽음이 있는 그 공허한 자리에 인간의 꿈틀거리는 그런 허무주의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데카당타라는 게 엄청나게 유행했단 말이에요. 왜? 내가 믿고 그런 일을 하라고 생각했던 그 신이 과학이나 이런 칸트나 이런 계몽주의에서 그리고 또한 혁명에 의해서 종교자들이 죽고 나니까 신이 점차적으로 거부하면서 죽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신을 죽었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 말고 일반 국민들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그 갈피가 목적지가 없어져 버렸잖아. 그 절대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공간이 뭐로 변하느냐면 허무주의로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니체가 그 허무주의를 두 가지로 나눠요. 수동적 허무주의, 져가지고 죽어버리는 경우, 나 이렇게 살기 싫게라고 하고 매일 술 처먹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되든, 아니면 능동적 허무주의라 그래서 그것을 순간순간마다 일어나서 그걸 대척하고 이렇게 갖다 붙는다. 투지로 인해서 간다. 힘의 의지를 통해서 간다. 위브멘시라는 말. 그게 영혼 회귀의 그 한 지점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했고, 프로이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식,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코기토, 나는 생각하니까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라는 걸 얘기해. 이건 관념이지.
머릿속에 이데아를 넣었던 뭘 넣었던 넣었잖아. 그치?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데카르트가 뭘 했느냐 하면은 모든 걸 의심을 해버렸어. 내가 만들었는 것 자체가 도대체 말이 안 되거든. 왜냐하면, 자, 이렇게 우리 컵에다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데카르트는 수학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컵에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젓가락이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이게 굽어 있네. 내가 이거 잘못 본 거 아니야? 저 보이는 게 저게 실제일까? 젓가락일까? 아니면은 다른 세계가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진실이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강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관념론자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그래도 믿었던 거는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진리잖아, 그거는. 내가 경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선험적, 경험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직관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 머리에 있는 이성은 그건 할 수 있다라고 옛날 플라톤부터 우리한테 주장 이야기했던 철학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의심스럽다. 왜? 잤는데 자고 나니까 내가 누구한테 꿈을 꾸었단 말이야. 그럼 꿈을 꾸었을 때 내는 내일까? 그죠? 아니, 내가 꿈을 꿨으면 내지 누굴 거예요? 그 미씨가 꿈을 꾸었나? 내한테 들어와서? 아니잖아. 그것도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의심하느냐 하면 신중에 악령이 있어서 악령이 와서 1 더하기 1을 2가 아닌데 지가 2라고 내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걸 광기라 그래. 데카르트도 그걸 알아. 그게 뭐였느냐 하면 무의식이란 말이야. 그걸 이 사람 몰랐던 거예요. 그럼 무의식은 누가 알았다? 프로이트가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프로이트가 우리 몸에 있는 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에 뭔가 밑에 있는 등 뒤에 달라붙어 있는 기생충 같은 타자가 내 의식을 조절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의식이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왔던 모든 의식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던 철학이 확 뒤집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하고 다 달라져 버렸잖아. 그리고 마르크스, 이 사람은 위의 사람들보다 밑에 사람들이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세상이 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세상을 지배할 거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확 돌아버리는 그런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발상을 이 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땅바닥에 다리를 딛고 살 수 있는 우리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내 말 이해됐죠? 그거하고 미학하고 뭔가 모든 미학이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자,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처음에 르네상스 다빈치 나왔어. 다빈치 그릴 때는 누가 그리달라 그래? 내가 그림 그려가지고 내가 팔아야지 라고 하면서 다빈치가 그림을 팔아요? 아니잖아. 모나리자를 그려달라고 자기 와이프를 이렇게 그리달라고 이야기하는 후원자가 있잖아. 돈 엄청나게 많은 귀족이나, 그죠? 왕이든지, 아니면은 영주든지, 그걸 그렸잖아. 그 이외의 나머지 그림들 다 그렸죠. 그러다가 바로크 돼가지고 까라바쪼가 있었을 때 누가 그려달라 그러냐면 교황이 그려달라 그랬단 말이야. 까라바쪼 그냥 가다가 살인하고 이래가지고 막 거기 도망 다니고 했잖아. 그때 그림 한 장 그려주고, 야, 네 저기 초상화 그려줄 테니까 이거 묻고 술값 내가 대신 퉁치자. 이렇게 이야기 못 한다면 그런 그림 안 산다는 거야. 그럼 뭐냐? 누가 주문하는 그림이었잖아. 그렇게 쭉 왔어. 그러다가 다비드가 나폴레옹 그림 그리고 했던 것도 다비드가 나폴레옹한테 잘 보기 위해서 했는 그림이라. 그전에는 푸생, 시몽부에 등등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지나왔어. 그 쭉 오다가 이제 나중에 그 누구의 샤를 르브랭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귀족들 그림 초상화 같은 거 그려주고 돈 벌고 살았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꾸르베한테 딱 오니까 이제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실질적으로 돌 깨는 사람 막 이렇게 했지만 그렇지만 꾸르베가 그렇게 그린 것 같지만은 오르메낭에서 보면은 그 자기 뷰리라고 저기 있는 그 후원자가 있죠. 그 사람이 그리라고 했던 오르메낭 매장 같은 거 다 그 사람이 그리라고 한 거란 말이야. 후원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실질적으로 그림을 내 마음대로 그리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네였단 말이에요. 마네. 후원자 없이 내가 그려가지고 그리 있으면 화상들이 와 그림 사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자율성이라고 이해해요. 그 자율성이 이 사람한테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꿈도 못 꾸는 일이란 말이에요. 누가 먼저 1, 2년 먼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대 사상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미술사 같은 거 몇 년도 제가 늘 주장했던 뭐 그 사람은 뭐 1844 이거는 미술사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그림을 볼 때에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을 여러분 속에 도서관에 이렇게 책이 있으면 딱딱딱딱 이렇게 정리해 놓지 흩어 놓지는 않거든. 그 역할을 하는 게 미술사야. 그러면 그 안에 책을 보면서 느끼면서 흠뻑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4시간 읽는 것은 미술사를 읽는 게 아니라 미학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근데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은 미술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미학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미학도 어떤 갤러리에 가게 되면 입구 들어갈 때 이렇게 비평 비슷하게 적잖아요. 너무 어렵잖아. 그거는 미학이 어려울 수가 없어. 오늘 제가 그래서 내가 오늘 비평을 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비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오늘은 미학에 관련되어 있는 비평을 제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이제 미학자들이 막 등장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근데 이 사람들 책을 다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관심 있으면 조금씩 다가가야 보여요. 안 보이고 맴돌다 보면 매일 그러다가 뭐 돼 있느냐 하면 겉포면만 보다 보면은 10년이 되어도 1년 본 미술사 공부했는 애하고 똑같이 그림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하려고 여기 앉아가지고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안 나와도 돼. 그냥 SNS에 루브르 박물관 들어가가지고 모나리자부터 시작해서 그림만 보고 있으면 돼. 그럼 여러분들 잘하는 거죠. 내가 이거 봤는데? 누가 그렸는데? 이게 끝. 그럼 좀 더 있는 사람은,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그때 몇 년도에 뭘 했다더라? 이까지 끝. 그럼 이 그림이 왜 그려져가 내한테 무엇을 주고, 저 작가가 무엇을 표현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관심은 언뜻 없어진다면. 왜? 그게 들어가면 그거는 안 보여. 은폐가 되고 하나는 탈은폐가 되어버린다고. 관심 있는 부분만 눈에 집중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미지가 강해버리게 되면 글자가 안 보여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림은 그 자체가 추구하는 거. 그게 오늘 제가 비평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드릴게요. 이런 정도의 철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또한 옛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인상파까지의 그림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보여요, 그게. 다빈치가 왜 그렇게 그렸는지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근데 그것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느 굉장히 유명한 비평가가 이탈리아에 있던 비평가가 그걸 쓴 것을 돌아다니다가 여러분들한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서? 한국에는 안 들어오고 전부 다 어디 쪽에? 프랑스나 이런 데에서는 그나마 거기에서는 있으니까. 오케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보는 버릇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다빈치 생각과 내 생각이 내가 추구하는 생각과 같아요. 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거는 사람한테 그게 가지고 있는 선험적으로 우리한테 있는 그게 있어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무엇이게요? 오케이? 단지 화가는 그 부분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잘 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이쪽에 있는 본질이 있으면 이 사이에 두께 벽이 한 이만큼 두껍다 그러면 화가는 없어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조금 두꺼워요.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읽다 보면 자꾸 엷어져요, 그게. 그렇지만 화가처럼 될 수는 없어요.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그 무의식을 읽어내는 그게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그 부분이 훈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두 번째, 이제 후기 모더니즘, 현재에 앞서 이야기 드렸던 이런 철학자들, 이 철학자들이 전부 다 가장 유명한 오늘 이야기하는
아간벤, 시를 좋아하는 사람 아간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후기 구조주의의 현대 이야기인 컨템포러리를 비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예술이 이제 펼쳐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돼요. 왜? 예술가들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예술가들은. 동떨어지게 되면 딴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물론 딴 거 해도 관계없어요. 한국적이면. 오케이?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적이면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아직은 우리가 조금 그런 문제니까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삶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살아가는 방식. 그거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내가 사는 게 아주 단순하고 내가 삶이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 자체가 되게 가치 없고 무의미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본래하고 비본래를 나누어서 세속에 빠져 있는 거하고 본래적으로 있는 나의 무의식의 어떤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을 활짝 열어놓고 보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에요. 같은 삶이라 하더라도. 오케이? 그거는 이제 자꾸 보다 보면 보여요. 그래서 몸의 철학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다가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시도되고 있잖아요. 감각적인 거. 뭐 이상한 쪽에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죠. 자,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요건 아폴론이고, 요거는 디오니소스야. 니체라는 사람은 디오니소스가 자기의 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에요. 왜? 무의식을 건드려주는 그 안에 있는 이 역동적인, 능동적인 허무주의에서 일어나는 그 힘의 의지를 어디서 받느냐 하면은 디오니소스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 아폴로는 아시다시피 음악의 신이지만 이때에 나오는 음악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뭐 그러니까 니체는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니체는 회화를 좋아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바그나고 되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적으로 음악을 표현해내서 아폴로는 그냥 음악의 신이지만 이 사람은 이념적으로 이렇게 그 프스케, 그러니까 영혼으로서 이걸 정돈하는 코스모스와 카오스를 만드는 들레즈가 이야기하는 제가 빨간 거 파란 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니체의 철학에 있어서의 미학의 가장 중점은 이 디오니소스라는 거죠. 삶의 철학, 그리고 프로이트가 있는 무의식, 락강의 이야기는 상징계, 실제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실제계는 그러니까 욕망, 이런 것들이 분출되는 무의식으로. 이런 거예요.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죠? 무의식. 근데 나르시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이트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은 아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냥 근친상간 아우 더러운 거 이러고 끝나요. 그렇죠? 자, 원래 오디푸스 이거는 이론이 내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내 자아가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게 이 작업이에요. 자,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프로이트가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는 시기를 3세에서 6세로 봤는데 그 전에 락강하고 똑같아요. 그 전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엄마를 보고 살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계속 안겨있고 내가 뭐 달라 그러면 그거 보고 욕구라 그래요. 엄마한테 그 당시에 욕망을 부리지는 않아요. 그건 미친놈이죠. 6개월짜리 애가. 그러면은 젖달라? 잉잉거리고 나면 엄마가 뭘 과일도 하나 주기도 하고 등등 그러죠. 근데 엄마를 보면서는 엄마의 모습은 내한테는 절대자예요. 모든 것을 내가 욕구하는 걸 다 들어줘요. 그죠? 그죠? 그랬는데
이상하게 조금 크면서 지가 꼼지락꼼지락 하면서부터 이제 걷기 시작은 아니지만은 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엄마 가만 냅두죠. 근데 이상하게 해봐도 몸이 말이 안 들어. 얘가 알아요, 그거를. 엄마는 저거는 완전한 몸인데. 그쵸? 그게 나르시스예요. 그 얘 머릿속에는 자아가 형성되면서 제일 먼저 엄마를 보면서 엄마의 완전한 몸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내는 낸데 내예요, 내 아니에요? 내 아니에요. 그 내가 소외가 돼요. 나르시스는. 얘가 지금 그래 보고 있잖아요. 그 지는 없어요. 얘는 뭘 보느냐 하면은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 걸 봐요. 그러니까 뭐냐? 왜곡시겠죠. 누구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지 몸이 이럴 거라고 지는 왜곡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100%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는 시각 있죠. 100%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식인 거예요. 왜곡. 상이 그것을 락강은 상상계라 그래요. 상상계는 상징계하고 조금 다르게 빨간 거 파란 거 중에서 아무튼 좀 다른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상계에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풍부한 사람들이 화가예요. 뭘 만들어요? 상상력이 끝내줘요. 그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락강이 상징계를 만들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막 야단치잖아. 너 이 새끼 공부 안 하면 너 혼나. 그러니까 엄마가 니도 그래 이놈이. 그러니까 이놈이 갑자기다 보니까 아 이거 적응해야 되겠네. 안 그러면 내가 남근이 거세 되겠네. 거세 공포증을 느끼고. 그건 똑같아 프로이드하고 거세 공포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눌렸냐면 힘이 눌려버렸어. 아버지한테. 자 그러면 어릴 때 이놈은 나르시스의 특징이 굉장히 집착을 해요. 편집에 가까울 정도로 집착을 해요. 엄마한테. 오케이. 근데 걔는 누구한테 욕망? 이미지는 달리 있지만 자아는 잘못 만들어졌지만 내 몸은 내기 때문에 욕망하는 놈은 지예요. 그지? 근데 걔는 나의 욕망을 투사하는 거죠. 오케이. 언제까지? 상징계가 들어올 때까지. 그 상징계에 들어가니까 내가 욕망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그러네. 그러면 그 타인이 내한테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자아가 만들어지는 요때는 이걸 자아라 안 그러고 주체라 그래요. 오케이? 근데 아버지가 나를 만들었잖아. 나는 꼼짝 못해. 그러니까 누구의 욕망이야? 아버지의 욕망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욕망과 나의 욕망이 막 이렇게 섞일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안 되겠어. 눈치 보니까 깨갱해야지. 라고 하면서 적응하면서 그걸 잘 적응하는 놈은 아무 문제 안 돼. 이를테면 애가 내가 있는데 지 동생이 태어났네. 이 새끼 너무너무 미워. 막 두들기 패고 싶고. 근데 엄마가 막 야단친단 말이야. 너 혼난다 그랬더니 막 그거를 나 그러면 안 되지. 내 동생이니까 라고 말로 표현을 했지. 락강은 이거 보고 무의식의 발로라 그래. 말을 표현을 해서 이 자체가 의미화가 되어서 내가 인식을 하는 작업이 딱 들어오잖아. 그럼 뇌가 인정을 딱 하면 이건 무의식으로 안 가. 이거는 인정이 돼버린 거야. 그게 상징계란 말이야. 그럼 그때는 병이 안 생겨. 근데 이놈의 자식이 그런 짓 안 해. 이 새끼 죽일 거야. 끝까지. 그게 카인과 아벨이 돼버린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게 끝까지 남는 것들이 욕망이 되어버리고 무의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건 반드시 사람이 거기에서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걸 합리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언어화를 해야 돼. 혼자 생각을 할까? 야, 그게 맞는 말일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게 잘 따라야 돼? 억압적으로 당하는 것도 있지만 이해하는 게 있잖아. 그 이해는 머릿속으로 의식화가 되어버려요. 그럼 그거는 이 무의식의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욕망으로 분출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락강이 이야기하는 이 무의식에서 나오는 그 찌꺼리기들은 이 언어가 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이 의미화의 작업에서 미끄러지는 것들, 해결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의식으로 다 내려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꿈을 꿨는데 프로이드와 락강이 달라요. 프로이트는 말하는 거, 그리고 기호가 있고 눈에 띄는 거, 이런 것들은 꿈 해몽할 때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하면 요거도 먹어, 이제. 프로이트 이렇게 전공하는 사람한테. 그런 거는
그냥 꿈이야, 꿈, 의식적으로. 근데 우리는 무의식을 잡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무의식은 보통 형상으로 나타나, 이미지로. 오케이? 무슨, 양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형상이잖아. 이거는 그 형상이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돼. 의미화가 되지 않아. 그럼 그건 100%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거. 의미화 되지 않는 거. 자, 그러면 미술은, 예술은 그런 무의식에서 들어가서 그 부분에 물을 만들어서 그 물을 다시 깨부수고 다시 이미지를 다시 세우고 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예술가인데, 그거는 상징계보다 상상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열려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계를 잘 볼 수 있는 사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환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예술성이 풍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린 그림은 아까 얘기했던 거기에 있는 실제계를 보고 그렸던 것은 우리가 알아. 말 안 해도 우리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그냥 그림을 봤을 때 저거 괜찮네 라고 누구든지 간에 다 얘기를 해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이면 가지고 있는 본능에 융이 이야기하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 이해됐죠? 자, 나르시스는 그렇게 설명하면 되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제가 존재 한번 이야기했지. 그게 앞서 이야기했던 락강이 이야기했던 상징계에서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걸 갖다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 안 하고, 내가 하면 안 되지라고 했던 것을 생의 충동 내지 삶의 충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삶의 충동과 이게 죽음의 충동. 죽음은 충동은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죽일 듯이 이야기하는 거 잘못하면은 내가 그 언어에 짓눌려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무가 되었을 때, 내가 무기력을 느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태를 실제계하고 갖다 들이붙는 상태가 왔다면, 그때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을 죽음 충동. 죽는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락강은 생의 충동과 죽음의 충동을 그런 식으로 정신분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빨려드는 그런 것들이 힘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충동이라는 거예요. 펄슨, 힘의 에너지, 힘의 의지, 니체의. 오케이? 이게 가장 제가 지금까지 봤던 그림 중에서 그걸 가장 설명 잘하는 거라고 봐요. 이거 누구 그림이에요? 에곤 실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바디유라고 있고요. 지젝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아간벤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살아있는 철학자예요. 제가 이분들을 저는 작년부터 이제 영접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가슴 떨리는 정도예요. 왜냐하면 니체는, 제가 니체를 본 거는 토리노의 말. 니체는 알잖아요. 수요미로 되어 있고, 토리노의 말에서 이렇게 말 붙들고 있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살아있어요, 지금. 인터뷰 막 하고 있어요. 유튜브 치면 다 나와, 이거. 자, 이 사람만 하나 설명하고 갈게요. 이건 오늘 설명할 사람 아간벤이고, 지젝 슬로베니아. 이 사람 대통령까지 하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철학자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어디까지 가면, 자기가 그냥 정치도 하고, 다 해요. 그러다가 또 이제 미학도 하고, 문학도 있고, 자기 멋대로 해.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예술인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 이제 예술은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니면 스마트폰의 유용도에 따라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이 글보다 이미지가 거의 99%일 거예요. 그럼 뭐죠? 이제 미술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그냥 소비하죠, 그냥. 거기 있는 이미지가 그냥 들어오면, 이건 이런 식으로 평가해버리잖아. 그게 뭐냐면, 이제 삶이니까 그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가 더더군다나 우리가 인간이 하는 일들을 어느 정도 자꾸 빼들어가면 빼들어갈수록 우리 인간에서의 그 학문의 가치는 자꾸 이동 변동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미학이 삶의 중심에 들어와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은 정치 미학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 오케이. 정치 미학, 정치 경제학 미학, 모든 게 미학이 다 붙어요. 그러니까 미학이라는 결국은 필라스피로 이제 철학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하튼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인간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본능 충동에 달려 있는 예술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예술가예요. 근데 그 예술가가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에서 느끼는 것을 그 사람들 방식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잖아. 누구? 아까 제가 말했던 바살이라든지 알베르티에 의해서 미술사를 쓴 사람들에 의해서 그 미술 그렸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너희들 여기 와서 그림 봐라고 하면 우리 쪼르르 가가지고 돈 내고 보면서 이 사람 언제 그렸는데 뭐 이거 다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이 삶의 깊숙하게 있는 현장과 같이 돌아가는 이 생각들을 안 해보니까 낯선 거예요. 근데 매일 이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보기 시작하면 그림이 달리 보여요. 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내가 보는 관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표면과 심연의 차이예요.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그 심연을 마주하면서 보시도록 권고드릴게요. 자, 이 사람 아간벤인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미학은 이제는 역사적인 시대 정신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아간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를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세요? 힐들리라는 시인 알아요? 왜냐면 연식이 오래되잖아요. 거의 1700 그 해겔 이런 나이니까 약간 조현병, 그러니까 약간 정신분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랭보, 아르토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시는 아까 제가 그랬죠. 락강은 언어가 무의식이라 그래요. 그 기표예요. 그렇죠? 기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고 기표는 신호죠. 말이 되었든 글자 문자가 되었든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시인은 기표를 끌고 내오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강의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면 강의 이런 거 단어잖아요. 기표를 가지고 오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어떤 시는 이게 약간 서사적인 거는 이렇게 문맥상 이렇게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얘하고 얘는 전혀 따로 놀아요. 그죠? 근데 저 대단한 시다라고 하는데 그게 따로 노는데 이게 아무리 환유와 은유로 생각을 해도 도대체 의미에 잡히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경우 경험했죠? 자, 그러면 니체는 이게 니체가 가장 훌륭한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이 실제, 이 본래라고 하는 거, 락강에 하는 이 실제는 실제로 밖에 있는 실제와 여러분들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실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 실제가 언어로 표현됐죠. 누가 가르쳤어요? 제일 처음에 쥐가 보면서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 바나나를 봤어요. 예를 들어. 이제 요거 이제 바나나가 있으니까 얘 말을 못할 때 엄마가 바나나 먹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나가 그 다음에 빠빠 그러니까 바나나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제 이거는 빠 뭐라고 해내던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옆에 버너너가 하나 또 나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지동생 형이 버너너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인가 헷갈렸잖아. 그러면서 얘는 여기에서 얘와 얘가 다른 걸로 인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 인간은 바나나하고 노랗게 생겨있는 이 바나나가 의미하고의 관계는 우리가 이게 그냥 자의적으로 지 멋대로 생겼기 때문에 얘 둘이는 안 맞아떨어져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의미가 전달되는 거지. 의자라 그랬도
의자하고 앉는 거하고 그게 매치가 되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생각을 해봐요. 의자인데 앉아있는 거하고 매치가 된다. 그거는 내가 미리 경험을 해서 그 안에 머릿속에 벌써 저장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의자가 의자라고 우리가 아는 거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럼 언어로 설명을 하는 모든 것들은 언어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미끄러지는 부분. 그거를 칸트는 물 자체라 그래서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플라톤은 이데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혼불멸, 그걸 말로 한번 표현을 해봐요. 근데 사전에 보면 영혼이 뭐 이래가 하는데 와닿아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감정이 있던 저 친구가 어떤 내용들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미묘하고 그런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들 때가 있잖아, 사람들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데 뭔가 이상해. 말로 설명하라 그러면 우리는 딱 두 가지잖아요. 좋아? 싫어? 그럼 뭐야? 이러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한 10몇 가지 단어 되는 걸 전부 다 들어줘요. 근데 그게 본인이 생각하면 그게 판단이 서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진리가 본질이고 간에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 뭐냐? 시대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잖아요. 누가 만들어 놨던 그런 언어의 정의에 의해서. 그러면 진리는 반드시 환유와 언유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단어가.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을 해서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의식이 있는 걸로 시를 쓰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브제 A, 실제가 전달이 돼요.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달이 안 되는 게 실제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경우가 영혼 같은 거, 이런 것 막 설명 불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표현 방식 탁 막힐 때 말로 설명하라고 하니까 알겠는데 그때 얘기했잖아. 입이 탁 막힐 때 이게 실제예요. 그리고 현타라고 하는 것은 한 방 빵 맞고 그냥 쭉,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스님들이 한번 깨닫고 나면 이게 영원히 없어요, 그런 거. 진리는 빵 한 번 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게. 몰라. 또 봐야 돼. 그게 오늘 나오는 얘기예요. 시인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단어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때 제가 들레즈가 얘기했던 프란시스 베이컨 그림 그릴 때 봤죠. 막 그냥 자기가 멋대로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거 뭐 하고 있지라고 생각해가 또 보니까 이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잠깐 정신 들어서 정리해야 돼요. 그게 에포케라고 하기도 하고 자연적인 태도, 현상학적인 태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끌어냈어. 근데 여러분들이 행간이라는 걸 알아요.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행간이 거기가 비어있는 공간이죠. 사이사이. 그죠? 그 사이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무의 세계고 실제의 세계고 비평가의 세계고 시인과 철학자가 만나는 공간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 아간베는 내가 이것을 내 입에서 생각하는 발현되는 단어로 딱 서는 순간 이거는 내 작품이 아니에요. 그죠? 끝내야 돼. 안 그러면 이거는 진리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새롭게 썼다가 부쉈다 썼다가 부쉈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아간벤의 이론이에요. 시인과 비평가는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인은 내가 사물을 소유하고 사유를 못해요. 왜? 사유는 이 사람은 사물을 소유했다는 것은 무의식의 발로 해서 이 사람은 사물을 소유했으나 그때 의식을 통해서 나와버리면 죽어버리니까 의식이 없는 상황하고 연결되어 버리는 것은 사유를 못해요. 근데 철학가는 거꾸로잖아. 사유는 하는데 이 사람은 사물을 소유를 못해요. 둘이는 합쳐야 돼.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작은 노트나 자기 나름에 가지고 있는 이 철학적인 배경을 설명을 못하면 표면에서 노는 사람이고, 조금은 그런데 그래도 그게 그럴싸가 아니라 진정이 느껴지면은 그거는 실제를 보게 하려고 하는 이 사람의 진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가들은 항상 이 언저리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러 여러분들이 그런 그림들은 대가들은 다 있어요. 렘브란트부터.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라고. 다시 보여요. 이제부터 막 이상한 것도 보여요. 막. 혹시 도스토옙스키의 유령이라는 걸 읽어보셨어요? 귀신?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거는 아감벤의 스텐자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복수, 스텐자인데 N은 복수형이에요. 이 복수는 불어로 룸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행간이에요. 블랑쇼라는 문학가도 있어요. 그 사람은 행간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징계와 실제계 사이에 그 빈틈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위치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 물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물을. 물은 하이데거가 이야기했던 눈앞에 있음, 손안에 있음의 존재가 내가 이 세상에 빠져있는 이 세속 아니면 배려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밥 먹고 매일 똥 싸고 이렇게 뭐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안과 죽음에 가까워져 있는 굉장한 심각한 그런 앵자이어티가 왔을 때 우리는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게 죽음에 맞이해 있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살았던 이 비본래적인 모습에서 본래로 돌아와요. 그때 느끼는 게 실제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때 내가 비올라 같은 그림, 비디오 같은 거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비디오 아트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자꾸 노출되면 그 빈도가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쑥 빠져요, 그쪽에. 갔는데,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면은 그거는 실제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느낌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잠깐 황홀경이 와요. 오케이?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게 예술, 미학, 무해의 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그건 자꾸 보다 보면은 그게 무엇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루치오 폰타나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멍 낸 거 보셨죠? 이렇게 칼집으로 쭉 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쭉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와요. 그 되게 그 미니멀리즘하고 하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내가 실제계에 있는 상황의 공간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걸 했을까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이탈리안들이 되게 잘해요. 중세하고 연결되어 있잖아. 고대의 플라톤하고 그런 철학자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중세하고 연결되어 있는 종교의 신성이 항상 이 사람들은 같이 있어요. 아감벤이 이런 사람이에요. 시를 쓰고 중세 시가 끝내주잖아요. 오케이. 자, 이 사람의 아주 진짜 이 불과 글이라는 것은 예술적인 거예요. 자,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시공간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제가 늘 이야기 말씀드리지만 종교하고는 무관하게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불과 글이라는 것은 옛날에 미인님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그때가 BC 700년 정도 됐어요. 그 밑에는 남쪽에 유대국이 있었어요. 그쵸? 왕국이. 오른쪽 저쪽 위에는 아시리아 왕국이 있었고 이 지금 있는 이라크 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로니아 있는 그 왕국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제 통일을 하고 그때 솔로몬의 왕국이 끝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개토로 넘어가요. 그때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든 제사의식, 그리고 의례의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시공간이라는 게 거기서 나와요. 시가 뭐냐라고 하면은 예지자예요. 자, 그러면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오계명을 받아와가지고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다윗에서 끝나고 난데 개토로 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지평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나가서 황야를 그냥 그 사막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언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에 어디 있었다? 성전은 없었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돼? 글이 있었다. 그래서 토라가 대개 이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정교회, 카톨릭, 기독교보다도 월등히 해석력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해석을 해요. 누가? 너.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불이라는 것은 뭐였느냐 하면 없을 때 어디 가느냐 하면 산으로 올라가요. 이 사람들이. 아름아름 두 서너 사람. 가서 불 피우고 기도하는 거죠. 성전이 없으니까 늘 이렇게.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은 글이 되게 강해지죠? 그쵸? 그래서 이제 데리다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전에 말했던 후기 구조주의자들, 레비나스는 아주 유명한, 그 아우슈피츠에서 그 다음에 사람이 다 죽고 났을 때 한나 아렌트라고 있잖아요. 하이데거의 그 내연녀. 그 사람이 죽은 것 자체에 대한 사람에는 인간의 어떤 그런 본성의 악령이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시스템적으로 해서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단죄할 수 없다. 그 사람을 용서해라라고 독일 사람들이 법정에 있었을 때 이 사람은 강변을 해요. 유대인이 몇 천만 명이 죽었는데 레비나스는 인간의 본성 중에서 주체가, 원래는 주체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타자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넣어요. 주체 동일시밖에 없어요. 남을 넣는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뭔가 남이 의식될 때, 필요로 할 때, 하이데거 용어로 의하면은 비자인, 그러니까 같이 생활하는 거는 있는 건 되지만 내가 저 사람을 완전히 올곧이 받아들이는 것은 신성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걸 누가 이야기하느냐? 레비나스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없고 타자는 신이다라고 둔갑식이에요. 그게 레비나스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철학자들이, 미학자들이 널리 깔려서 거의 한 8, 90%가 유대네. 프로이트, 비트겐슈타인, 니체는 아니에요. 하이데거도 독일인이고, 웬만하면은 거의 99%. 오케이. 자, 이런 거를 썼고, 블랑쇼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중성적으로 이 사람도 문학가야. 근데 이 사람들은 프랑스는 그걸 아시잖아요. 까미, 카프카, 철학서예요, 철학서. 도스토옙스키, 철학서예요, 철학서. 한강, 철학서예요, 철학. 근데 제가 제일 놀랬던 것은 한강의 그 글이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그런 언어들이에요. 근데 하고 나면 이 사람은 그때 후기를 보니까 몇 달을 들어눕는데 아파서. 너무 그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나요? 그것을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언어가. 그 언어를, 이 사람의 무의식의 언어를, 한강의 언어를 그 중간에 번역해 주는 그 여자분, 미국인인가 그 사람. 이거는, 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아는 것 같아, 이렇게. 그 언어 선택을. 우리 보통 그 단어가 다 미끄러져요. 그리고 이 사람 언어는 이 무의식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잡아내기가 참 어려운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 그런 게 블랑쇼가 이야기하는 세계의 바깥. 내가 아닌 내 주체가 되면 항상 늘 나는 이 상징계에 의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언어가 계속 내가 미끄러지면서 나를
구박이 아니라 나를 그냥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언어가 딱 정해져 있는 언어예요. 그 언어는 죽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무의식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짓고 다시 부수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공간을 중성이라 그래요. 그 사람은. 아까 그 사람은 스탠자, 룸이라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비슷비슷한 얘기를 많이 있어요. 차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차이는 다 같은 말이에요. 계속 반복. 시지푸스 신화처럼 계속 그냥 대가리 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그 부조리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카프카는 부조리가 내가 그냥 그 힘의 의지에 의해서 영혼 회귀에서 내가 금하고 붙으려고 하는 그 힘의 의지를 발현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이 흠으로서의 탈출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본능. 그게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니체가 이야기하는 거 다 무의식이에요. 몸에서 나오는 거, 몸. 그러니까 몸이 제일 중요한 거, 몸이. 이해되죠? 오케이. 그리고 밤과 낮이라는 것도 있어요. 시인은 밤이 만들어져야 돼요. 밤. 그러니까 밤의 은으로 쓰고 낮에 그걸 구성했던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밤을 쓰고. 이게 블랑쇼 이론이. 자, 아무튼 이렇게 동적 눈 보세요. 시인 같죠? 철학자예요. 야, 이거 우상의 파괴야. 미시가 저기 개신교니까, 요거는 그냥 그렇게 듣고, 이게 일반론적인 거니까. 우상이라 그러면은 부숴야 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면, 제사 지낼 때도 그 아버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이건 뭐죠? 뭐 쓰는 거,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거꾸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는 종교적인 거니까 얘기 안 하고 끝날게요. 그냥 예술가들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었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상을 파괴해요. 부쉈다 파괴. 아까 왜? 이 사람은 중성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거든. 행간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보면 표현주의 그림을 보면 좀 더 제가 여기 그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완성이 100% 안 됐어요. 그죠? 좀 뭔가 이게 미진해. 그 밑에 이제 여백도 있고. 그게 아까 중성이고 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백의 미학이라는 게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내가 살아 숨쉬는 그 다음 단계를 연재 2, 이제 3이 있을 거야. 라는 얘기로 들으시면 돼요. 그게 우상의 파괴예요. 알투세르라고 프랑스의 가장 핫한 인간 자체가 예술가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은요, 뭐 헤겔, 후세 뭐 등등 막 날아요, 이 사람들은. 아무튼 이 사람이 평생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알티세르는 이 사람 정신 분열증이 있었는데 너무 이쪽에 이게 강하다 보니까 무의식에 들어갔는데 잘못 보고 와이프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뭐 여러 푸코부터 시작해서 막 했는데 아무튼 상당한 이제 오랫동안 형을 살았고 그 다음부터는 작품 활동을 못해요. 그 알티세르가 제가 보기에는 그 전까지만 해도 천재예요. 이 사람은 숄렘이라고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시든 그림이든 우리는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무조건 똑같아야 돼. 무조건 이거. 똑같아야 돼, 이것만. 그래 살아야. 우리가 백일몽, 춘몽 이런 꿈을 꾸잖아요. 인간은 꿈을 꿔요. 그럼 뭐예요? 상상력을 해요. 그리고 희망을 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실제라는 것은 진짜 실제로 그대로 있는 게 있고 거기에 있음이고 내가 만들었던 실제는 포장한 거잖아. 왜곡한 거잖아. 그거는 내가 태어나서 동물처럼 그냥 생각 없이 애들같이, 왜냐하면 염소나 사자 같은 애들은 탁 태어나자마자
한 2달 되면 사장 나가요. 그러니까 걔는 적응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1년 내지 2년, 3년이 있잖아. 그러면서 자꾸 그 인식이나 자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만들어질 때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야. 왜? 인간은 불완전한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에 의해서 한번 질이 되고 또 쥐가 보는 눈도 있고 이게 막 짬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커버렸네. 근데 커가지고 내가 뭔가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 별거 없어요. 그냥 조금 책을 보는 정도의 습관? 그거 빼놔놓고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근데 되게 크게 많이 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다 부질없는 거였잖아, 알고 보면. 그쵸? 그냥 어떻게 하다가 얻어 걸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술 안에 들어와 있는 아까 지금 그 3명의 그 철학자들은 네가 사는 방식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조금 뭐 더 그렇고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안에 결국은 돌다 보면은 인간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똑같은 진리를 알아가는 그것을 뭘로 보느냐 하면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고 결국은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신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종교의 얘기를 떠나서 이 뒤를 싸고 있는 존재 뒤에 있는 그 비존재가 신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늘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는 사람들이 설명이 안 되는 이 실제에 대한 얘기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얘기가 들어와요. 왜? 자, 락강은 그러다가 정신분석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라는 걸 그렇게 만들었고 무의식으로 있는 놈을 잡아내가 등등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이상은 해결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고 있는 상태에서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애를 네가 옛날에 그때 있던 것을 네가 자세히 한번 얘기해봐. 아니 여사무사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그때 무서운 게 아니었잖아. 그러면은 그걸 네가 직면으로 네가 부대껴봐 라고 하는 게 정신분석이에요. 그 이상 안 해요. 오케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락강은 이거라도 했지. 다른 사람들은 블랑쇼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글만 쓰고 끝내기에는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개념을 만들고 남한테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조금 학문적으로 만들고 싶어 해. 거기서 등장하는 것은 늘 신성이 등장해요. 오케이? 그게 약간의 흘러가게 되면 신비주의가 되고, 토스토옙스키에도 신성이 있어요, 결국은. 그게 무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살인 본능, 귀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리얼리티는 없어요. 왜곡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옛날에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이 공장에 가서 그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그 밑으로서부터의 어떤 그런 그 사회주의 막시즘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인 줄 알았어요. 되게 그래서 각광을 받았죠. 삶의 철학이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게 가다 어디로 갔냐면 레닌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스탈린으로 가면서 도그마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했다라고 인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니체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이게 살아있는 이유는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가도 괜찮다는 것은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이 마르크스주의는 스탈린으로 가서 그 다음으로 가는 이 도그마즘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오고 있는 자본주의 이거는 워낙 피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후기 자본주의라는 얘기도 나왔고, 그렇지만 이 미학이 빠져있는 세상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도그마로 간다라고 생각해서 이 미학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알티세르는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1인자가 뭔가 시스템을 좌우하는 것은, 권리를 가지고 하는 것은 벡터 도그마티즘으로 간단 말이에요. 권리 속성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시스템도 만들 거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자유로운 상황에서 조금 불편한 거, 저 사람이 손해보는 거, 약간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이런 것만 쳐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냅두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저것들끼리 다 알아서 해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오는 게 미학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이게 지금 트럼프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해결된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자정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소셜리즘하고 자본주의하고 믹스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라고 이제. 미학이 중간에 들어오면 그때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리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걔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엮여져 가는 거예요. 나라라는 어떤 그런 바운더리가 점차적으로 열고. 왜? AI가 있으니까. 오케이? 자, 숄렘이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참 재미난 이론인데. 자, 요거는, 그때 보타가 가지고, 이제 요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신의 개념들이, 신성에 대한 개념들이 건축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이제부터. 다 했거든. 자, 요거는, 요렇게 보인대요. 안 가봐서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가 아를 강이 이렇게, 밤에 보면 이렇게 보여요. 사진을 누가 찍었대요. 근데 고흐는 이래 그리네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왜 저렇게 그랬을까? 이 사람이 표현하려고 하는 게 뭐였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미술사가 필요한 거는 이런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데에 고흐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아요. 그래서 미술사가 필요한. 그때 이 사람이 고갱하고 만나기 전이었네? 이때가 왜냐면은 아르레스 불빛 그림은 무조건 9월 달에 그래요. 그러면은 88년도에 고갱하고 만나는 거 10월 달에 만난단 말이에요. 그 2달 전에 이제 만나가지고 많이 그러잖아. 지 초상화도 그리고 교환하고 생쇼를 다 하죠. 예. 요렇게 돼 있는 게 요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눈에는. 그죠? 근데 이게 더 재미난 게 요런 점이 몇 점 있잖아. 그 스테리 나이트가 있는 것은 생레미 있을 때 이제 그랬단 말이야. 그것도 거의 9월 달에 그래, 이 사람은. 희한해. 근데 그렇게 그릴 때의 모양이 또 달라 하느라고. 그럼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감정의 변화? 아니면 뭐 지가 책을 뭐가 읽었던? 근데 이때는 이런 정도의 몸의 철학이나 니체 같은 것들이, 왜냐면 니체보다 이 사람이 나이 많아요, 10살. 그럼 니체가 뭐 책 쓰고 이럴 때는 아니에요. 왜냐면 니체가 책을 쓸 때는 적어도 40, 50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20대, 30대 적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제 보는 깊이가 깊어진단 말이에요. 하나의 무기가 더 생겼지, 무의식이라는 게 들어오잖아, 이 안에. 그 얘가 욕망하는 게 뭐가 있을 때고, 얘가 더 이상 계속 그걸 갖다가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그림들을 하나의 연작 시리즈로 가는 데에 하나의 브릿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어떤 그런 감정들을 계속 끌어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요런 일을 하면서 생겼던 그림들은 요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한번 가져봤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영화곡의, 그게 뭔 영화죠? 요번에 왕이, 그 영화가 나름대로 이렇게 잘 잡았던, 감동은 제가 별로 좋아하는 감독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케이. 예술성이 있는 거 아닌데,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이 이번에 너무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벤야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역사는 늘 지배자들의 입장에서 쓰여진 거고, 피에 묻어있는 그 축제 뒤에 흘려져 있는 피에 대한 소수에 대한 사람들의 역사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게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걸 잡아내더라고요, 요번에. 아하, 이 사람이 단종 그 이후에 벌어져 있는 여러 가지들의 어떤 그런 일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그 사람들 입장에서 썼다는 거. 그러니까 대서사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일본 영화가 그런 게 훌륭한 거예요. 대서사라는 거는 상징계에서 똘똘 뭉친 애들이 쓰는 거예요. 국뽕하라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데 일부러 보면 안 돼요. 네. 머리가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도수토예요, 도수토. 네. 아름다운 세상을 구한데 이 사람 입에서 나올 만한 얘기인지. 요즘 현대화가야. 괜찮은 화가 하나 발견했어요. 야. 이런 형상들이 전부 다 무의식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가 모르잖아. 그럼 이 사람을 이제, 그래 제가 아예 화가의 이름도 내가 서치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건 일단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봤다가 내 나름대로 이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그럼 다음에 이제 SNS 뜨면 이 화가가, 아니면 이 화가를 찾아가지고 어느 나라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어떤 바이오그래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역사 실정주의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썼는지 그걸 한번 들어보고, 그래 또 나름대로 또 그림을 한번 더 보고, 이런 맛이 좋은 거죠. 이렇게. 예. 색감도 되게 참, 예. 이쪽 올피즘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요거 아주 좋았고요. 요거 보니까, 이 친구들은 결국은 일본은 관념이 되게 강하고 한국은 몸이 강하다. 그래서 프렌치하고 가깝고 일본은 젊은하고 가까워요. 자, 요것도 요번에 나온 화가의 그 내면에 있는 그 본질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바다가 아름다운 이유, 그리고 거울처럼 잘 보이는 그것은 내면의 표면과 신념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미야. 이 멋진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술가예요. 이 사람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되게 주인공 아니었죠. 저도 약간의 편견, 이 사람 뭐 머리도 까졌고, 그다음 뭐 연기도 잘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자주 뭐 카메오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근데 언론이 SNS에 뜨네. 뭘 뜨느냐? 이 사람 보니까 화가네. 네. 그래서 홍대 뭐 출신,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자기가 그걸 한대요. 전시회를 했어. 몇 번 했나 봐. 근데 한 번도 노출 안 되다가 요번에 했는데 PKM이라고 했어요. 네. 그럼 뭐냐? 아장스망으로 자꾸 자기는 탈영토 하는 거예요. 뚜드고 부수고 하는 거예요, 계속. 재밌다는 거예요. 왜냐면 돈 벌려고 마음 먹었으면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류의 화가들 많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덤덤해요. 그럼 턱 그려요, 그냥. 그려놓고 뭐 지가 언제 하는지 뭐 이런 거. 그럼도 많이도 안 내. 괜찮더라고요.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연기를 해서 이제 유튜브를 찾아봐서 과하지 않아요, 연기가. 그냥 덤덤해요. 그렇구나. 이렇게 양념으로 보면은 그냥 밋밋한 맛. 그런데도 좋은 사람. 편안하더라고요, 연기가. 클림트가 이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 뷰티라는 것 자체를 과연 클림트는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1860년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의 프로이트, 그때의 클림트라고 그러면은 거의 이때는 후슬부터 시작해서 독일의 철학자들이 날고 길 때예요.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은 되게 가깝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을 때 이 사람은 아르누보, 그리고 이제 공예, 실정, 그리고 왜냐 거기에 비트겐슈타인 있을 때만 해도 과학 실정주의가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나오죠, 여기서. 독일계에서. 특히 유대계통의 독일계는 과학이 끝내줘요. 물리학자부터 시작해서 플랭크부터 시작하면. 괴테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린 색채론이라는 거. 그 사람이, 뉴턴이 이야기하는 그 색채는 내 눈에 들어오는 망막에 찍히는 게 아니라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쪽에다가 착 이렇게 했을 때에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딱 이렇게 스펙트럼처럼 숫자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했고, 이 사람은 내 눈에 망막에 찍히는 부위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게 감정에 따라서 그게 색깔이 증강되고 감소된다는 걸 이 사람이 실험을 해서 밝혔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의학자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안과 영역에 있어가지고 획기적 그런 것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괴테가. 이 사람 파우스트 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런 나라. 자, 보세요. 뭐 그냥 과하지도 않아요. 그쵸? 예. 뭐 되게 이렇게 막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약간 트렌디한 익스프레션이 강한 막 표현적인 거, 막 이런 것들, 이런 거. 이 사람 또 제가 좋아하는 사람. 요건 이 사람의 바이오그래피, 그러니까 이 역사가 쫙 흘러가는 그림을 정리해 놓은 게 자기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게르하르트. 초창기.
이 전부 다 무의식에서 발로해요. 자기의 내적으로 동독에 있었을 때에 억눌려져 있던 리비도와 그 충동들, 이 생의 충동들을 지우는 흔적과 그 안에 이 대상 아버지에 대한 것을 억눌러져 있는 것을 부수면서 다시 지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래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팝아트 하는 앤디 호이라고 나이 똑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저쪽에서는 캐피탈 리얼리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앤디 호일은 팝아트지만은 그것도 리얼리티로 들어가요. 왜냐면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사진이나 다른 기구를 통해 가지고 오브제를 가지고 와 버렸잖아. 그랬고 이 사람은 동독에서 서부로 와서 베를린에 와서 그쪽에서 이제 자본주의의 물결에 의해서 캐피탈로 인한 자본으로 인한 리얼리즘을 했다 그래서 캐피탈 리얼리즘이라고 따로 독일 팝아트를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오케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는 이거는 abstraction expression 추상 표현주의 미국에서 하고 있던 것도 하고 이 사람이 호크니하고 똑같이 대적할 만큼 상당히 브라이트한 사람이에요. 그 자기의 내면 세계들을 브라이트하게 다 표현해낼 수 있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요번에 그랬잖아요. 영어는 그렇게 아주 유창하지는 못한데 자기 그림값이 그렇게 비싼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비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비싸다. 자기도 그림값이 그럼 앞으로 컨템포러리는 가면 갈수록 이 그림에 대한 아우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우라라는 것은 숫자예요. 숫자. 그러니까 얼만큼 보는 사람이나 얼만큼 화가들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적을 때 희소성이 있을 때 아우라는 나와요. 근데 아우라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건 다수성이 되고 완전히 퍼지는 거잖아. 복제가 가능한 거지. 그럼 아우라가 없어지겠지. 그럼 지금 현재 있는 기술 복제의 그런 그림들이 비쌀 이유가 없잖아. 그럼 앞으로는 아우라가 무너졌을 때는 그림값은 똥값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림의 이 영역은 미학과 그리고 경제학 모든 것들이 같이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의 형편에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처음에 핸드폰 나올 때 제가 원래 셀럽이에요. 처음에 이제 완전히 도끼같이 이렇게 생겨 있는 그 핸드폰이 300만 원 냈어요. 제 월급 얼마 안 할 때. 지금은 엄청나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오래되면 다 그래 되어 있는 거예요. 많아지면. 여기 아까 전 말씀드렸던 루치오 폰타나. 이때 벌써 왜 드가가 훌륭하냐면 이 사람은 이 비정형에 딱 만들어져 있는 그게 아니라 스페이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여백이에요. 드가가 훌륭한 게 이거예요. 자, 공간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 공간 봐요. 이게 보세요, 이거. 막, 이게 눈이 일로 가잖아, 일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본질은 드러내는 게 아니고 드러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네. 진리도 그런 거예요. 드러나짐이라고 해요. 드러나짐. 존재가 그런 거거든요. 네, 실제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보세요. 앞에서 이렇게 있고 뒤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공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그때 프랑스 사람인데 화가도 그렇게 페이머스한 사람은 아니에요. 되게 정열적으로 이렇게 해서 요 근방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지만 드가가 만들어내는 이 스페이셜리즘하고는 다르잖아요. 의미가 하는 게. 이제 그건 아시겠다. 그죠? 추구하는 것은.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이건 되게 정형화되어 있는 티피칼과 에이티피칼의 차이다라는 거죠. 요거 되게 어려워요. 이 세잔은 세잔이 누가 제일 좋아했느냐? 메를레 퐁테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현상학, 몸의 현상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이제 세잔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그럼 볼게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리얼리즘 사실주의라 그래서 미술 사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꾸르베가 나왔죠.
자, 꾸르베가 나와서 돌 깨는 사람 등등 보게 되면은 아주 고전주의는 아닌데, 그러니까 앵그르 아니면은 저쪽에 있던 샤를 르브랭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전주의의 그림하고는 다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가까이 왔지만, 그러니까 리얼리티를 표현하는 테크닉은 조금 삶의 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다양성을 표현했지만 그 그림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살아 숨쉬는 뭐가 있었죠. 그게 이제 리얼리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요즘에 나오는 리얼리즘보다는 월등히 좀 약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꾸르베가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드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모네가 나왔어요. 자, 모네의 인상파를 뭘로 볼까요? 낭만주의? 얘도 사실주의예요. 그렇죠? 사실주의인데 달라요. 자, 이제 설명한다. 꾸르베는 그림을 그리는데 밖에서 그렸어요. 지 스튜디오 있잖아. 자기 스튜디오 큰 거에서 그린 그림 몇 가지 있잖아요. 오르메낭도 그랬지만, 전부 다 제가 스튜디오에서 뭐로 생각해? 표상으로 머리에 넣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한번 보고 대충 어디에서 언놈 그 장례식 하는 거 보고 와가 지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렇죠? 물론 아닌 것도 있죠. 뭐 돌 깨는 건 한번 보고 와 그렸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세상이 흘러가고 이런 것들 자체가 사회가 변화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과학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아까 제가 보였던 그런 색채에 대한 이게 사람의 지각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설명하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몸이 변하는 대로.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꾸르베가 있을 때만 해도 몸에 대한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 왜? 니체나 이런 애들 그런 얘기 안 했으니까. 그냥 그림은 그때 마네마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림 잘 그려가지고 무슨 뭐 스페인 댄스 같은 거 이런 거 그려가지고 아카데미 나가가지고 샬롱전에서 돈 버는 걸 제일 목표로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그리는 그림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네는 독특하게도 르누아르하고 몇 명이 그렇게 그렸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렸냐?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연작도 그리고 막 하잖아. 빛에 들어오는 그런 속도를 내가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 사물들이 달라지는가를 보고 싶었다는 거잖아. 그쵸? 그걸 이제 현상학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이 딱 들어왔어. 근데 이제 저쪽에서 빛이 쫙 들어오는 거를 마네는 밖에서 보고 있다가 탁 그리는 거잖아. 순식간에 느꼈던 그걸 그려야 돼. 그쵸? 거기 지나가지고 한 두세 시간에 그리지만은 자기가 봤던 첫 번째 인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표현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내 주관이 있어, 없어? 없어. 들어오는 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번에 제가 칸트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자, 뭐가 하나, 바나나가 하나 딱 들어온 나무가 저쪽에 있는 저기 엉컴 떡볶이에서 눈에 딱 비쳤어. 그러면 저게 실질적으로 저놈이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오잖아. 그럼 그것을 머릿속에 넣는 것을 표상이라 그랬잖아. 그건 내 기억력에 들어오는 내 머리 안에 넣는 작업이에요. 그건 감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리는 게 인상파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게 들어왔는 것을 엉컴 떡볶이인데 생각하잖아. 아, 저거는 불빛이 이렇고 하니까 저거는 얼마일 거고 저기 좀 새가 얼마일 거 하는 것을 지성이, 오성이라는 놈이 범주를 통해서 죄를 분석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야, 저거 비쌀 건데? 그러고 난 뒤에, 아, 저거는 우리 집에서 저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성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개념을 측정해서 머릿속에 딱 기억 넣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잖아. 그거 보고 종합 판단 이런 것들을 해, 칸트가. 그러면 앞서 보였던 감각 인상으로만 들어오는 것을 딱 그린 게 인상파. 자, 요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저것들이 매일 그리는데 사물의 본질은 없어. 그냥 보이는 것만 주구장창 그리고 있어 있기네. 네 그 안에 있는 본질은 뭐로 보는 거야? 내가 보는 게 아니라니까. 생각하는 거잖아. 그때 나오는 게 후슬의 머릿속에 이렇게 감각으로 딱 넣어서 들어왔지? 이걸 내 머릿속에 딱 넣어서 이때까지 있었던 것들을 다시 들어왔던 걸 모든 걸 에포케 쳐가지고 갈로 쳐버린단 말이에요. 걔는 더 이상 생각 안 해. 그걸 계속 그런 작업을 계속 하는 거야, 이게. 이게 현상학적인 태도라 그래. 그리고 순수의식이 마지막에 남아. 그것을
내가 아까 제가 보여줬던 저쪽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자기 와이프인 누구하고 장하고 둘이 이게 손 들고 이렇게 파라솔 쓰고 이렇게 언덕에서 찍었던 찍은 게 그림 있지. 그 인상파적인 그림이고, 아까 했던 후설적으로 얘가 생각하는 거로 그리게 되면 한 번 더 걸려가지고 지 혼자 머릿속에 제가 내한테 줬던 정보들은 가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걸 확 정리해버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있을 거 아니야. 동시에는 어떻게 생겼고 얘는 늘 변하지 않는 항상 그거였던 게 이거란 말이야. 얘는 항상 똑같은 애라.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다르지만 얘는 한 번 그리면 한 20시간을 내리앉혀가지고 얘가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체크해 날락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머릿속에서 지가 만들어낸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얘한테는, 세잔한테는 원근법이 없어요. 거기서 그린 게 아니니까 내 머릿속에서 생각한 이 사람의 본질인 거야, 이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사물은 원뿔이 되고 원통이 되고 요 세 가지로 다 그릴 수 있다 했잖아요. 그걸 잡아낸 애가 피카소가 뭘 그리냐면은 입체주의를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이제 이해됐죠? 세잔이 왜 이래 그렸느냐 하면 그 본질을 그리려고 지는 아까 전에 있던 그 무의식, 왜냐면은 얼핏 보는 거는 내 무의식에서 기분 좋을 때 지 아들내미 장 보는 거하고 저거 와이프 보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어제 보는 거 오늘 보는 거 달라. 근데 그 사람 뭐라 그랬어? 햇빛이 달라가지고 매일 24시간 연작을 루시안 성당을 그리는데 그게 아니라 괴테가 아까 그랬잖아. 기분 좋을 때 색상하고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놓쳤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무의식으로 인한 상이 변하는 왜곡스러울 수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야, 이 사람은. 그렇게 그리면 그릴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인상파라는 건 인상파는 결국은 내 생각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지는 지 생각대로 해가지고 지가 다시 그린 거라고 나는 보여요. 이제 대충. 그러니까 인상파들이 이야기하는 그 순수대로 눈에 딱 들어온 대로 탁탁 그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사람이 그림을 10초 만에 그릴 수가 있어요? 못 그린다니까. 그거 지나가고 난 뒤에 내가 머릿속에 표상을 해야 되잖아. 그러고 난 뒤에 아까 그게 무슨 색이었지? 라고 하는 순간 이미 머릿속에서는 내 언어를 사용을 했잖아. 그러니까 무의식이 발동한다니까. 아이씨 이거 아까 그거 아닌데 라고 하면 그때부터 색깔 달라진단 말이지. 그래서 얘가 그러는 거야. 뭔 소리냐, 너것들이 지나는 게 매일 다른 걸 왜 그리고 있냐라는 거야. 그래서 딱 고정되어 있는 거를 하나를 그리겠다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다 다른 버전이에요. 근데 다른 버전이고 다른 날짜에 그린 건데 다 똑같아. 이건 어디 필라델피아 미술관이고 그거 있잖아. 그 카드 놀이 하는 것도 보면 5명 있고 4명 있고 다 가만히 보라니까 거의 비슷해요. 왜? 그걸 표현했으니까, 그 사람은. 자, 요거는 뭘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무의식. 무의식은 형상으로 나와요. 근데 형상을 제일 멍청한 게, 이거는 말이야. 이거를 의미하고, 그러는 순간 그건 바보예요. 무의식은 언어로 말을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할 수 있어. 야, 이거 달리가 그랬잖아요. 야, 네 이것도 꿈 꿨냐? 내 꿈에 이래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래? 라는 정도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럼 네가 그때 옛날에 어린 일이 있었으니까, 달리 정신분석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랬으니까 네가 이거를 약간의 그걸 갖다가 이렇게 환유하고 전치하는 느낌에서 그때 그런 사건이 생겼구나. 왜냐하면 무의식이라는 건 사건이에요. 다층으로 나타나고, 그렇지만 서로 얘가 얘하고 관계로 연결되지 않아요. 무의식이라는 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 층위가. 그럼 따로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그 개뿔 뜯어먹는 소리,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그거예요. 네 머리의 상태가. 그럼 이걸 왜 그랬느냐는 거야. 그냥 지 의식 속에 있는 거를 쭉 그려본 거야, 그냥. 그렇지만 이걸 그림으로 내서 이걸 통해서 내가 서사를 쓰려고 내가 알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서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런 현상들이구나라고 내 무의식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이 그림의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발 초현실 그림을 보고 해석을 하지 말아요.
근데 그건 될 수 있어. 야가 이래 구웠으면은 이런 현상들이 생겼으면은 얘는 이를 방어 기전에 의해서 이랬겠지라고 현실 원칙과 죽음 충동의 원칙에 정신 분석은 할 수가 있어요. 자, 요즘에 제가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하면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 얼굴에 대한 미학이에요. 얼굴을 그러면 왜 그랬을까? 얼굴이 얼굴이 아니라 얼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학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걸 누가 이야기했냐면 들레이즈가 이야기를 했어요. 얼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굴은 화면에, 이건 그 영화에 나와요. 영화에 스크린되어 있는 것을 평면이라고 보고 우리의 얼굴의 표면이라고 보고 얼굴의 구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영사기를 통해서 쏴주는 그게 구멍이라고 봤을 때 그 구멍의 영사기가 통해서 나오는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얼굴 없는 신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굴이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그 뒤에 있는 배후들, 아우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권력,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어떤 생활들,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뭘 봐요? 얼굴만 보죠. 그죠? 이놈 봐라. 이 사람 루시앙 프루이드라 그러던데. 그죠? 그게 끝이잖아. 몇 년도에 그렸고, 야, 이런 거 비슷한 거 하나 있던데. 옆에 이거 드로잉이 좀, 드로잉과 비슷하네. 그것도 옆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 사람 그림이 뭐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버전으로 그렸잖아요. 이상한 뚱뚱한 거, 굉장히 막 샤프한 것도 있고 막 있어. 근데 그 넘어가는 변곡점은 그건 나중에 보더라도 이 사람이 왜 이래 그렸냐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의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자기 내면에 있는 엔테리얼리전, 그러니까 내면 세계에 있는 얘기잖아. 그럼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러려고 하면 이때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고 누가 결혼했는데 라는 거잖아. 그러면 감정 표현은 감동, 그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역사성, 모든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안에. 그거를 추적하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 사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지 대가리 이렇게 뭐 벗고 만들고 이렇게 안 그리고 싶단 말이에요. 추하게. 자기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적절했으니까, 아니면 자기 무의식 쪽에서 나오는 그림들이 이랬으니까 라는 얘기예요. 잘 그리고 못 그리고 문제가 이제는 아니라니까, 이제는. 그렇게 잡지 말라니까, 이제부터. 뭔가 서사를 쓰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계에서 이 밑에 있는 밑바닥에 깊숙한 상징계의 언어가 아니라 실제계의 언어로 쓰라는 거예요. 그 예술의 언어예요. 시를 쓰면 더 좋고. 자, 이거 보세요. 막 안에 막 감동이 막 휘몰아치잖아, 이 사람은. 야. 그죠? 얘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이래 그렸겠어요. 그러니까 모딜리아니는 참 분석을 참 재미난 어떤 한 미학자가 너무너무 재미난 게, 얘가 이래 된 거는 외부 생활이 그 바깥 세계, 나를 구성하고 있는 세계가 주체가 사는 방법도 있고, 하이데거식으로 이야기하면 세계 내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영혼회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트랙처럼 세계는 돌아가는 거야. 이 세계는 신성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 그럼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오늘 태어나니까 눈 떠 보니까 내가 태어나 있더란 말이지. 그 현 존재로 산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게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에 살아가는 그런 어떤 것들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나? 존재 얘기네. 모르겠다. 아무튼,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 이런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 사람도 이것 자체가, 이거는 자기가 꾸었던 꿈을 그린 거예요. 프로이트가, 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프로이트다 보니까, 시그무이드니까, 이것도 이 사람이 상당히 조금 내면적으로 이 꿈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그리는 화가예요, 이분도. 이 사람도 그렇죠. 셰르프백도. 이 얼굴의 미학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깊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 느낌이 바로 오는 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근데 이쪽 눈하고 이쪽 눈이 없잖아요. 한쪽 눈이. 이제 그거는 보세요. 늘 보면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쪽에 대한 부분들이 찌그러져요. 그게 뭐냐면 이 눈보다는 내면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침잠에 들어가서 실제를 보려고 할 때에 이거 참 재미난 게 하나 있는 게 이게 마케 그림이고요. 요거는 이제 색상에 있어서 마케예요. 고갱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렇죠? 나이 차이는요 한 40년. 근데 마케는 일찍 죽었잖아요. 되게 순수한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은 그쪽에 있는 키르히너, 그 다리파, 오토니엘, 이런 애들 비슷해요. 근데 되게 순수해요. 왜냐하면 이쪽은 청기사 쪽에는 약간, 미넨 쪽이 저쪽은 베를린 쪽이니까. 이건 고갱이고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싶으냐면은, 이 프랑스에서는 레지던시 작가들이 상당히 이렇게 쉽게 자리를 구하더라고요. 베를린이 왜 지금 상당히 뜨느냐. 베를린이 되게 렌트비가 싸대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간대. 근데 이제 프랑스는 워낙 비싸니까 이제 프랑스가 지금 조금 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상당히 그거 하고요. 그리고 이 뭉크는 나중에 요거는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 요것도 보고 가죠. 뭉크의 내면 세계를 보세요. 원래 있던 다른 버전인데 이 뒤에 뒷배경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성하고 있는 세계,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현 존재 하이데거 니체의 얘기예요. 신이 죽었을 때 그 공백에서, 그러니까 이 뭉크는 생각보다 이 의지가 되게 강해요. 히메로의 의지가. 이 사람 다 살아났잖아요. 이 나무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뼈속 깊숙하게 클림트는 이 추리에 대한 이 아주 묘한, 그러니까 미라는 것 자체를 이 사람은 뭘로 설명을 못 하겠는데 말로 제가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매력이에요, 이게.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프리드리히하고. 같은 게르만 쪽인데, 독일권인데. 그렇다 해가지고, 오스트리아는 그건 없어요. 확실히, 게르만 쪽은 조금 이게 신성이 강해요. 얘들은 되게, 종교에 대한 이 신비주의가 되게 강하고, 이쪽은 조금, 합스부르크니까, 종교가 빨리 캐톨릭이기 때문에, 신교하고 구교가 그만큼 달라요. 애착이 굉장히 강한 쪽이, 칼뱅하고 이쪽이 되게 강해요. 요번에 프랑스인가 영국인가 어디에 안젤람 키프가 이 설치 미술로 이게 회화를 이런 식으로 걸어버려요. 이거는 거의 역사 미학이라고 해야 될, 그러니까 미술이라고 하기에는 그 범위를 벗어버렸어요. 설치 미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벗어버렸어요. 역사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건 건축에 가까울 정도로 되게 대단한 건축물이고, 요거는 이제 프로이드가 다빈치에 대한 미학을 썼어요. 프로이트가 서리얼, 그러니까 초현실주의자들한테는 굉장히 프로이트가 쌀쌀해요. 말도 안 되는 시잘데기 없는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자기가 다빈치에 대해서는, 그걸 했는데, 이것을 약간 리비도의 오디푸스 컴플렉스로 푸는데, 이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별로 왜냐하면 다빈치가 그 당시에 500년 떨어진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맞지 이거예요. 이 사람이 블라인드니스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랬다가 눈이 완전히 스탑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그림을 그려요. 블라인드예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 오케이. 왜냐면 아까 제 인상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내면에서 들어오는 그런 양식으로 칸트의 얘기에 의하면 직관 인상으로 돌아왔던 이미지들이 오성을 통해서 상상력을 통해서 바로 그냥 만들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처음부터 블라인드면 그림을 못 그리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봐왔던 것들이 지 머릿속에 개념화가 되어 있는 것을
상상력으로 다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은 사람들한테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경험이 없더라도 선험적으로 자기가 해왔던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갈 거라고 내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라는 이 무의식의 이 실제에 대한 능력은 특히 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그 개념은 동물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간의 능력의 이 이성이라는 이 난리지의 부분에서 우리가 그들보다는 뛰어났지만 그 이외의 몸에 대해서 감각적인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자, 피카소의 이 얼굴의 미학을 보면서 이제 그만하도록 할게요. 그게 어릴 때고 요 때의 눈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형태가 살아있으면서 그렇게 나타나는지도 생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난 일일 거예요. 요게 이제 아비뇽 그릴 때에 1905년, 6년, 7년 요 무렵일 거고요. 이건 청색 시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이때는 상당히 나이가 들게끔 그리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어피런스의 그래 중요성을 띈 게 아니라는 거죠. 17년도 전쟁 중이었고요. 그건 아비뇽 그때 상태였죠. 많이 달라졌죠. 이때는 이제 큐비즘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쇠퇴가 생기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걸로 피카소가 다시 그리기 시작을 해서 앵그르식으로 돌아가요. 되게 이제 손하고 이런 게 되게 뭉뚱하면서 큰 거로 이렇게 만들어내죠. 나중에 나이가 더 들었을 때에 이렇게 그게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 사람이 말했던 것 중에 상당히 그거 했던 게 자기는 그림을 라파엘로처럼 그릴 때 한 4년이 걸렸는데 평생 애들처럼 그리는데 자기는 다 바쳤다. 그러니까 애들처럼 그리는 거 뭐다? 실제를 보기 위해서 자기가 이 상상계로 만들어져 있던 그 왜곡되어 있는 그 자체의 능력을 자기는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왜? 상징계의 아버지 이름으로서 언어로서 나를 지배했던 거기에서는 빠져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세속의 세계에서는. 그게 예술이에요. 그게 낮이었고 밤의 언어로 쓰겠고 그 공간에서 만들어져서 한 번 그리고 난 뒤에 그게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면 그거는 진리가 죽어버린 거죠. 다시 왔다 갔다. 그건 해겔의 변정법이라 그래요. 부정적인 변정법을 늘 똑같이 계속하면서 순환적으로 가는 거죠. 영원히 어린애처럼 이렇게 실존적 형상화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 이제 그런 뜻으로 얼굴의 미학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훨씬 더 많아지실 겁니다.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